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 삼성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생명이 현재 규모가 가장 커요. 그래서 어떻게 컸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생명은 원래 동방생명이라고 물음표 되어 있죠. 국내 이제 생보사 가운데 생보사라는 건 생명보험사예요. 가장 큰 규모인 삼성생명 보험 주식회사의 전신은 동방생명이다. 그러니까 동방생명이 삼성생명이 된 거예요. 자, 동방생명은 부산공사 대한제유 사주인 강희수 사장이 1957년 5월에 소공동 사마빌딩 301호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면서 탄생했대요. 1957년 엄청 오래되었죠. 여기서 자, 강희수 사장이 했대요. 자, 그러면서 동방생명은 직장인 대상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두각을 드러냈고 1년 만인 1958년에 100억 이 환이 개정을 했죠. 환이 원이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화폐 개혁하기 전에 환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환이었고 6개월 뒤에 생보험계사 1위로 도약했대요. 자, 같은 해 지산에게 지부 7개의 전국 조직망을 구축하고 1959년 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하면서 업계를 주도하는 동방생명은 강희수 초대 사장이 사망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대요. 강희수. 아, 이분이 이름이 두 번이 나왔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자, 한번 요거 볼게요.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절대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자, 이분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시겠죠. 자, 이분은 일단 강희수 사장님의 따님이세요. 자, 그럼 이분은 강희수 사장님의 따님인데, 자, 왜 따님을 가지고 왔냐? 자, 그러면은 이분은 잘하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혹시 이분 아십니까? 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면 이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유행어도 있었어요. 유행어 엄청 유명하죠.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셨던 분이에요. 대통령 선거할 때 이분이 그 노동 업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신랑이 이분의 이분이 신랑이 아니고 이분의 와이프의 아버님 장인어른이 동방생명의 초대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 이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과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와이프분의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즉 동방생명을 설립하셨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역사를 잠깐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에 있던 건데 지금은 삼성그룹에 넘어간 동방생명 창업주가 아버지였으니 요거는 이제 그 와이프분 강지영 씨라고 하는데 요 분의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두 번째 보여드렸던 그 사진입니다. 그 호사스러움을 짐작해보라. 굉장히 이제 그 부잣집 따님이니까 호사스러웠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오갈 땐 가방을 들어주는 아저씨가 따라 나섰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이제 모습이 항상 나왔다는 거죠. 네. 집에서는 공주님처럼 아줌마들이 대접을 받았다. 그 파출부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대에 나오셨어요. 교육학과에 들어갔을 때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렇죠. 그러나 1년 뒤에,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 1년 뒤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교수 인생도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이제 가정이 기울었던 거죠. 그 회사는 순식간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 요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인수를 하신 거겠죠. 삼성생명으로. 바로 상호가 바뀌진 않았어요. 계속 동방생명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모녀에겐 재산을 지킬 힘이 없었다. 그쵸. 그냥 쉽게 넘어갔다는 거죠. 아버지는 집은 물론 자동차까지 회사 재산으로 만들어 놓을 만큼 고지식 하셨다. 뭐 그렇게 크게 뭐 재산 분할이나 자기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뭐 사후에 준비를 해야 됐다 이런 걸 좀 프로세스를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어머니가 갖고 있던 주식에서 집값 차값까지 빼고 빚잔치를 치렀다. 빚잔치를 엄청 뒤로는 힘든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대충 예상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재산이 날아가는 것보다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에 상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막 그렇게 지내왔던 게 안 하다는 거예요. 당장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더 컸다는 거죠. 네. 풍요 속에서 자랐기에 그게 사라진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가난이 뭔지 이런 걸 느낄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늘 그랬었고 그냥 아버지 사라진 것만 슬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요게 이제 삼성생명의 전신인 동방생명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삼성생명으로 넘어가면서 인수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커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63년 7월 동방생명의 성장세를 눈여겨보고 있던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동방생명을 그룹으로 편입시키면서 제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제 엄청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 커질 수 있게 되었고, 새 주인을 찾는 동방생명은 1968년 12월 대한재보험 주식회사든가,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보험이라는 게 보험회사가요, 보험을 가입하면 그 보험회사도 재보험을 가입해요. 다른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가입해요. 이 돈을, 큰 돈을 지급하려면 당장 그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보험회사에다가 다시 재보험을 가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하고 1971년 1월 국내 금융권 최초로 전산실을 만들어 보험 업무 전산화에 착수하는 등 성장을 이어나갔다. 이때 이제 전산실을 만든 거죠. 상당히 일찍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업계의 보험회사에 비해서는. 그 결과 1978년 4월 보유계약 1조 원을 돌파하며 업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굳혔다. 자, 이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하시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누구냐?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혹시나 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분이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시고, 이분이 동방생명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동방생명을 업계 1위로 키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요, 원래 일본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일본에서 회의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가난했잖아요. 가난한데 보험을 넣을 생각이나 하겠어요? 안 하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보험이에요? 전혀 보험 넣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개발이 되고 우리가 조금씩 경제가 급성장하지 않습니까? 급성장하니까 이제 어디가 돈이 많냐면은 회사가 돈이 많아요.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이 보시면은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직장인 단체 보험,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개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한테, 직장인 회사들한테 이렇게 보험을 받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거의 그 보험 판매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요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는 소보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회사를 상대로 하는 단체 보험 위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더니 일본의 보험 산업을 보신 거야. 일본의 보험 산업을 보니까 일본은 아리가또 하는 그 여성의 조금 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험을 파는 거야. 이분이 느낀 거야. 아차, 우리도 이제 저렇게 되겠구나. 경제가 급성장하니까 기업이 아니라 가정에 돈이 좀 생기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일반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겠다. 이제는 직장인 보험, 회사 단체 보험이 아니라 일반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신 거죠. 그래서 변화를 주도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주도했는지, 우리가 뭐 각 사의 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씩 터트리는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알리는 말 있는데, 뭐 정부도 있죠.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일 처음 하셨던 거 사람이 먼저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보험회사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1959년부터 1960년 보험은 동방생명 1년밖에 안 됐죠. 그리고 최고의 계약고 건실한 운영. 왜냐면은 보험회사가 하도 그 도산도 많이 하고 돈도 띵거 먹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최고의 계약고다, 건실한 운영을 한다, 이런 타이틀을 내세웠던 거죠. 그리고 건실한 경영, 이 건실한 운영, 건실한 경영, 이 튼튼하다 회사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알렸어요. 그리고 신상하는 계약고, 말만 바꿔놨네요. 1년 사이에. 그리고 요게 말만 바꾸니까 1년도 못 가서 여러분의 동방생명 1년 만에 이렇게 또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이 띵거 먹는다고 했잖아요. 돈을 많이 못 주고.
그러니까 신용과 성실의 상징이라고 바뀌었어요. 1971년부터 74년 사이에 요걸 계속 쓰다가 오래 썼어요. 한 10년 정도를 썼네요. 10년 정도 쓰다가 이제 그런 건 없다. 우리는 신용과 성실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왔고,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집집마다 개인 가정한테 보험을 팔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타이틀이 어떻게 돼요? 75년도 문구 한번 보실까요? 무려 이걸 갖다가 보시면은 15년이나 이 타이틀을 썼어요. 집집마다, 각 가정마다 동방생명이에요. 이제 각 가정에 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사나 이런 데 아니고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 여기 70년대부터 보릿고개 넘어가고 국민소득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집에 가정이 돈이 있으니까 집집마다 동방생명이야. 딱 타이틀만 봐도 나오잖아요. 여기 15년이 걸렸어. 여기 이 15년을 썼으니까 이거를 안락한 생활보장, 이젠 생활이죠. 직장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보장을 해주겠다. 이걸 갖다가 1990년도까지 쓴 거예요. 자, 이러면은 대충 이 회사가 뭘 추구하고 우리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해왔고 이런 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사는 생활, 같이 있는 생활. 이제 더 국민들의 우리 국민 소득이 올라가니까 더욱더 안락하고 더 이제 여가를 즐기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보험은 사랑입니다. 91년부터 93년 썼는데 이 타이틀이 좋았나봐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도 썼다. 그리고 가족사랑, 이웃사랑 요렇게 요것도 꽤 오래 썼죠.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삼성생명, 요거는 1년밖에 안 썼어요. 타이틀이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요 꽤 썼네요. 이거는 요건 쓰고, 내일을 지키는 힘. 난 2010년도 이게 제일 웃긴데, 안녕하세요. 이 타이틀이 안녕하세요 뭡니까 이거. 나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걸 1년밖에 못 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 사람 요거를 이제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네, 아직 바뀌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 보험업계의 전반적인 변화된 형태를 이 전신인 동방생명이 주도했고 어떤 보험 문화로 흘렀는지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언제 그럼 삼성생명으로 바뀌었냐? 자, 삼성생명 보험으로 동방생명 상호바꿔 1989년 7월 4일에 있었죠. 자, 삼성생명 그룹 계열 회사인 동방생명이 사이상호로의 삼성생명 보험 주식회사로 바뀌었대요. 89년도에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89년도 이전에는 우리는 어르신들은 동방생명 하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동방생명 이게 뭐야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삼성생명의 전신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요때만 해도 89년도에만 해도 자산 규모가 6조 6,500억 원으로 국내 최대, 이미 국내 최대 보험사였어요. 자, 근데 이게 바뀌고 나서 삼성생명이 엄청 이제 이미지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삼성이란 타이틀을 다니까 동방에서. 근데 삼성생명 보험이 이미지가 엄청 좋아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기보다 사람들이 삼성생명 보험으로 엄청 혜택을 많이 보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도 이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해지하셨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셨던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보세요. 삼성생명, 이거 2007년도 기사거든요. 2006년도인가? 삼성생명 요실금 보험 위기설 논란. 소위 요실금 보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게 아주 옛날에 팔았던 거예요. 2002년도, 2003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오래된 보험이에요.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삼성생명과 산부인과 의사회의 감정이 골이 깊어진 가운데 보험 소비자 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삼성생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보험소비자협회의 문제의 요실금 보험인 여성시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까지 공개하며 본격적인 공개. 이거예요. 여성시대 건강보험. 이게요, 뭐냐면은 이걸로 혜택 보신 분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거를 갖다 가지고 계시다가 혜택을 못 보고 해지하셔갖고 너무 억울해 하셨어. 근데 어머니 주위의 친구분들은 이걸로 엄청 많은 혜택을 보셨으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자, 이걸로 근데 어머니들이, 저희 주위의 어머니들이 이것 때문에 삼성생명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고 브랜드 가치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요실금 보험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요실금을 일단 먼저 좋은 보험이라는 건요, 치료를
우리가 자주 하고 쉽게 하는데 보험금을 많이 주거나 혜택을 많이 주면 혜택이라는 게 보험금이잖아요. 보험금을 많이 주면 일단 사람들한테는 좋은 보험이에요. 반대로 회사한테는 엄청 싫은 보험이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이라는 게 약간 장난 같은데 회사한테 유리하면 고객한테 불리하고요. 고객한테 유리하면 회사한테 불리해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요식금 보험이 여성시대 건강보험에서 팔았어요. 그럼 과연 어떤 문제? 지금 왜냐면 지금은 요식금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담보가 거의 없어요. 사실상 있더라도 진짜 정말 자그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은 보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고객한테 좋은 보험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줬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이 조금 작네요. 요식금 환자는 로또 당첨자 돼 있고요. 최근 요식금 수술이 용이해지고 가격이 저렴해진 데다 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환자들이 손쉽게 수술하죠. 200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환자들이 손쉽게 수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딱 적혀있죠. 요식금 수술을 받으면 이 글이 작아서 조금 안 보일 텐데 시술비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대요. 아니 병원비가 55만원이 나오는데 병원비가 이 실손에서 보상을 안 해줘요. 요식금 보험은. 근데 시술비가 500만원이 나왔어. 그래도 내가 450만원인 정도가 대략 남아요. 어이 대박이지 않아요?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성시대 건강보험이라는 게 이게 삼성생명의 이미지를 완전히 올렸어요. 어머니들이 한장했어요. 이 보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손해니까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여기 보시면 요식금 수술과 소위 이쁜이 수술로 불리는 요 지성형 수술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요식금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 대한 심각한 도덕성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요거 하시면서 그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진짜 이게 요식금 환자가 아닌데도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 했다는 도덕성의 문제도 있다. 그런 분들도 뭐 100명이 있으면 간혹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 주위에 또 그렇고 제가 뭐 조금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요 450만원 잘 보세요. 요 450만원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대학교 등록금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쵸? 대학교 등록금이랑 좀 비슷하니까 요거를 2월달이나 7, 8월에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 자녀 등록금을 이걸로 마련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아 이게 자녀 등록금으로 사용이 될 수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도 약간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좋은 보험이죠. 요즘은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글이 조금 작은데요. 일단 한번 봅시다. 삼성생명은 요식금 때문에 위기 상황인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소비자협회 측에서는 삼성생명 측은 크게 손해볼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보험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해당 보험 상품의 지출 현황을 공개했어요. 자, 왜냐면은 여성시대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돈은 1조 7,585억이래요. 야, 엄청나게 지급됐다, 근데. 와, 1조 7,585억 지급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참,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보험료로 걷어들인 게 4조 8,220원이래. 20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36.5%밖에 해당이 안 된다. 니네들이 걷어들인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험소비자협회 측의 주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식금 치료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입원급여가 1조 2,519억 25.2%에 달해 타지급금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요식금만 지급된 게 아니라 다른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 보험으로 지급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 요식금 수술로 지급된 게 25.2%. 1조 2,519억 원이라는 거. 엄청 많이 지급된 거죠. 그래도 엄청 많이 지급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요거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은 요거 문제를 삼성생명 측은 어떻게 해소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환자가 증가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같은 보험소비자협회 주장은 산부인과 의사회 측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협회 측하고 삼성생명과도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이 수술이 성행하고 안 좋은,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몇 명 분들이 또 너무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 고강덕 부회장님은 그간 환자 수가 늘어난 이유로 민영보험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조금은 있겠다는 거예요. 민영보험이 효과가 있지만 그 때문에 요실금 환자가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도 국민소득이 상당액을 넘어가게 되면서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우리가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들을 봐도 국민소득이 상당히 증가된다면은 환자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거죠. 어차피 미국은 안 되잖아요, 민영이. 의료보험 적용을 못 받아요. 건강보험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항상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래요. 환자들이 진짜 정말 요식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것에 대해서 시술을 기피하고 있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 삼성생명 주장을 보시면은 삼성생명은 자료의 전제가 잘못됐대요. 아예 지금 니네들이 본 자료를 해석을 잘못했다는 게 삼성생명 측 주장이에요. 전제가 잘못됐다며 반박했고, 보험료는 만기가 되면 되돌려줘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미 적립이 좀 깔려 있나 봐. 완전 소멸성이 아닌 보험이죠. 그러니까 이 보험이 만기가 되면 우리가 이 중에서 36.5% 지금 나갔다는데 그 거친 것 중에서 일부는 또 돌려줘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해약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시점에서의 단순 비교는 의미 없다고 무용론을, 그쵸? 이건 여러분들 보험회사가요, 여러분들 잘 한번 이거 엄청 중요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비자 측에서는 잘 보세요. 우리가 막 보험료를 내, 그리고 내가 환급 받는 금액이 보통 50%가 채 안 넘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기 일찍 해지하시는 경우.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내 돈 이만큼 50% 이상 꿀꺽 먹었으니까 이득이냐 이득 아니냐, 보험회사 도둑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해지하시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니까.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중간에 해지하는 게 사실 더 손해예요. 왜 손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5만원짜리 보험을 딱 가입을 했어. 그쵸? 5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돈을 나가긴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본전을 생각하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5만원이 매달 들어오던 이 5만원이 안 들어오니까 손해예요. 반대로 돈이 계속 들어와야 그 돈을 모아서 보험회사는 또 굴려서 더 큰 이득을 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짜리 적금을 넣어도 30만원의 3%랑 3억의 3%는 엄청 틀리잖아요. 보험회사는 이런 돈을 모아서 채권이나 주식이나 어딘가에 투자해서 목돈을 더 만들어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재구매예요. 재구매.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야 좋아요. 그 보험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게 뭐예요?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잖아, 나한테. 맞잖아요. 맨날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20년 동안 매달. 근데 이게 중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더 손해라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안 돌려줘서 손해일 것 같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해지가 더 손해라는 거예요.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너무 큰 캐시카우가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해지하는 것보다 계속 유지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 이 같은 점에 대해서 고강덕 부회장 역시 담보가 달라 비교할 만한 지표가 아니다라며 요실금이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표현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순 비교는 조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다가 이걸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아쉽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태 이후로 보험회사 삼성생명의 상품들이요, 그다지 뭐 엄청 좋다고는 조금 보기 어려워요. 조금 좋다고 보기 어렵죠.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런 거는 조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너무 큰 쇼크를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일하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좀 놀고 있었어. 근데 좀 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 중에 이제 삼성생명에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야, 니네 아들 집에서 놀고 있는데 평소에 보니까 말도 많이 하고 성격도 밝고 그런데 보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막 꼬드겼어, 그 아줌마가. 그래서 한 번만 따라가자, 한 번만 따라가자, 계속 집에 찾아와서 좀 꼬시고 이렇게 했어, 저를. 그래서 내가 어차피 놀면 뭐하니 하고, 또 제 주위에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됐어. 막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좀 대부분 잘 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 나도 이제 그런 게 보이잖아. 저 사람도 저 정도 한데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어머니가 계속 꼬드겨서 이제 내가 삼성생명에 처음 보험 일을 할 때 그냥 그렇게 얼떨결에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 뉴스거든요. 이제 삼성생명이 또 커지게 된 거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요건 최근 뉴스예요. 삼성생명 설계사 리빌딩, 신인 수수료 50% 파격 인상. 그전에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수수료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특히 여기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인상해서 누출을 막겠다는 거죠. 저도 삼성생명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까. 자, 수수료 제도 개편으로 신인 설계사 연소득을 50% 늘려주겠다. 신인 설계사 뽑을 때는 여기 보세요. 35세에서 49세 위주로 찾아라는 특명이 내려졌어요. 이번에 새로 사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사장님이 바뀌면서 이거를 꼭 해래요. 그러면서 올해 초치만 삼성생명 사장님이죠. 전속 설계사,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모든 상품을 다 파는 그런 설계사가 아니라 딱 우리 삼성생명밖에 못 팔고 삼성생명에 소속되어 있는 전속 설계사 조직의 조로 일찍 늙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세웠대요.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중간에 말을 했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 때문에 삼성생명에 다니게 됐다고. 왜 이게 전속 설계사가 중요하냐면요, 삼성생명이요, 제가 이걸 갖다가 리크루팅이라고 하죠. 이 리크루팅을 제가 당한 거예요. 당했는데 이 리크루팅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기가 막히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삼성이 정말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리크루팅을 해오면요, 솔직히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딱히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구 거부터 먼저 손대요? 보험을 가장 가입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가족이지. 가족을 항상 내 편이야. 그러니까 가족부터 손댄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명을 리크루팅 해오면은 적어도 보험계약, 우리가 한 가정에 보통 4명, 3명이 있고, 그리고 좀 친척분들하고 친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보험 한 명이 1개를 할 수도 있고 2개도 할 수 있잖아요. 3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2개로 잡읍시다. 1인당 2개로 잡고 4인 가구 4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8개의 계약은 확보가 된 거예요. 이 중에서 이미. 그죠? 8개는 확보가 되어 있다. 한 명이 데리고 오면 8개, 10명을 데리고 오면 80건의 계약이 된다. 이게 평균이겠죠. 제일 작게 잡은 거예요. 이걸 더 많이 잡으면은 보통 그래도 160건 이상은 되겠죠. 그러니까 리크루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삼성생명 상품이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서 여성시대로 한번 큰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회사는 고객과의 반대의 입장이라고. 보험회사 상품이 안 좋아서 지급할 일이 적을수록 회사는 유리하고 고객은 불리하니까, 이런 불리한 상품을 많이 팔수록 삼성생명의 이익률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딱 그 삼성생명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세상에 22명인가 23명이 그때 이제 리크루팅이 돼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 교육을 받아요. 신입 교육, 시험도 치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6개월이 지났어. 제가 22명인가 23명이었잖아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몇 명이 남았을 것 같아요. 몇 명.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명 남았습니다. 2명. 2명 사이에 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그만뒀냐? 아니죠. 요 가족 계약 다 넣어놓고 그만뒀습니다. 자, 그만두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영업을 하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어요. 야, 너 왜 실적이 없니? 이달 말인데 실적을 빨리 해라. 이런 압박감. 만날 사람은 없는데 압박도 오죠. 뭐 그리고 이 리크루팅을 하면요, 그런 것도 줘요. 뭐 돈 얼마 줄게, 교육만 들으면 돈 얼마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거를 사인을 나중에 교육이 끝나면 돈을 줄 테니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최소한 해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약간 그런 게 들어가면 돈을 얼마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바뀌긴 했겠죠. 한참 몇 년 전이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걸 갖다가 회사가 커지려면 상품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왜냐면 나갈 돈이 또 커지니까. 그러니까 상품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신인 설계사를 35세에서 49세 위주로 뽑으래요. 왜냐면 요때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주위에 사람이 좀 있을 나이니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니까 요 사람들을 뽑으면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약을 많이 받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병철 회장님이 일본에서 봤을 때, 일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집집마다 할 때 이제 아주머니들이 흔히 말하는 그렇게 가정에서 막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사실은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은,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요, 진짜 간단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이후로 우리가 배웠죠. 무슨 사회냐고. 정보화 사회라고 배웠잖아요. 정보화 사회. 그전에는 정보가 부유층의 좋은 독점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요, 옛날에 부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나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많았냐면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았어요. 왜 통역하는 사람이 부자가 많았냐? 잘 보세요. 어떤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을 통역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역해주면서 이 통역관이 좋은 정보를 받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 통역관이 그 정보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라는 게 엄청 중요했고, 그 정보의 독점, 독식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역관들은 이런 통역을 해주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던 정보들을 거의 정보 독점 현상이 우리 사회의 상위층에 있는 분들의 주된 그거였죠.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회의 상위층으로 갈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많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부자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은 거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보가 좀 귀했죠. 그러니까 이 회사 보험이 좋더라, 저 회사 보험이 좋더라, 비교 자체가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정보가 퍼지면서 이 회사 상품이 좋다 나쁘다, 어떤 장점이 있다 아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험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험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 뭐 보험이 다 거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교를 안 해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0년대를 정보화 사회라고 했고, 2000년대는 이제 플랫폼 시대, 컨텐츠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로는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상품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비교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삼성생명의 신기업 발생률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리크루팅이라는 거예요. 이 신입 설계사를 데리고 오면은
상품이 좋든 안 좋든 일단 내가 소속에 몸담고 있는 회사의 보험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이게 최고죠. 그러니까 신입 설계사를 삼성생명이 계속 뽑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35세에서 49세 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람. 요 가정의 애기들은 보험 가입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위주로 뽑으라는 아예 딱 연령을 딱 정해줬어. 35세에서 49세 위주로 찾아라.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사회 활동이 적고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35세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49세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찾으러 오라고 한 거죠. 근데 정말 진짜 정보가 이제는 많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신계약을 받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받기에는 회사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리크루팅을 통해서 무조건 우리 걸 할 거니까, 가족부터 건들 거니까 리크루팅을 해오면. 그래서 이거 특명을 내렸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 사장은 최근 전 조직원에게 보낸 최고 경영자 CEO 메시지에 전속 설계사 조직의 조로 현상을 삼성생명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정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기존에 우리가 1등 자리를 유지해왔던 그런 에너지나 그런 원천이나 힘이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는 삼성생명의 발전을 이끌어온 전속 설계사 조직의 가동 재적이 18,000명 이하로 떨어지고 평균 연령은 51세가 넘어. 제가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그 삼성생명에 또 이제 딱 입사를 했지 않습니까? 입사를 하고 나서 7개월 동안 신입 교육을 받아요. 7개월 동안 신입 교육을 받고 이제 그 내가 소속된 지점으로 가요.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 제 주위에 나이가 너무 많은 거야. 나 혼자 내가 제일 젊었어. 그때 내가 제일 젊은 거 맞아요. 내가 제일 젊어. 다 나이가 50세 이상 분들 밖에 없는 거야. 되게 적응이 안 됐어. 엄청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출근하면은 사람이 뭐 할기도 있고 뭐 에너지도 넘쳐야 되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없어. 딱 앉아 있는데 딱히 막 이렇게 친해갖고 말할 사람도 별로 없고, 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딱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딱 느끼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평균 연령이 51세가 넘었대요. 정말 오래된 조직이죠. 그 오래되신 분들이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고, 자 여기서 18,000명 이하로 또 떨어지고. 잘 보세요. 왜 떨어지냐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정보가 뭐라 그랬어요? 엄청 노출이 많이 된다고 했죠. 정보의 노출이 심하죠.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가 보험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거나 정보를 알아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비교해 하죠. 이 회사 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비교해 주세요. 근데 나는 삼성생명밖에 못 팔아. 그러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떨어지는 인원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가요? 보험 대리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아예 보험을 그만두거나 일찍.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대리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리점에는 젊은 인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인구 구조상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고령층이 워낙 많고 젊은 층은 적다 보니까 인구 구조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저기 조직에 있다가 대리점으로 옮겨갔거든요. 왜 옮겼어요? 내가 막 비교하고 고객님들이 이렇게 딱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수당 부분도 대리점이 조금 더 높긴 했었어요. 이제는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뭐 조금은 그래요. 하여튼 그랬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도 사실은 이걸 하면서 보험 일을 처음 딱 시작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뭐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시장이나 상가나 이런데 요구르트 하나씩 드리면서 항상 저 설계사입니다 공부하고 막 다녔어. 이렇게 다녔는데 그걸 갖다 엄청 오래 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딱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1년을 다녔어요. 1년을 다녔는데 아무도 계약을 해주지 않았어요. 진짜 계약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힘도 빠지고. 내가 진짜 비를 맞으면 우산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 내가. 근데 아무도 계약을 해주지 않았어,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삼성생명에 딱 1년 공부했는데, 이러고 나서 회사를 바꿨어요. 어디로? 보험 대리점으로 이제 회사를 옮겼죠. 옮겨갖고 또 옮긴 거 인사드린다고 또 늘 가던 곳 시장하고 상가하고 갔습니다. 그 가서 이제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또 요구르트 하나 드립니다 하고 막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해지긴 친해졌어. 근데 이제 내가 회사를 1년 동안 다녔으니까 당연히 친해지지. 그래갖고 회사를 바뀌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딱 나보고 들어오고래.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 요쪽에 3명이 보험이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회사를 바뀌었으니까 몇 가지 회사를 뽑아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대박 났어,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상가 시장 다녔는데 여기서 갈 때마다 그렇게 날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인사만 했던 분들이 다 상품을 하나씩 몇 개씩 가지고 오보라는 거야. 이야, 내가 이럴 수가 있어갖고 내가 이때 계약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내가 살면서 계약을 제일 많이 했을 때예요. 이때 1년 동안 다녔는데 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내가 이 회사를 삼성에서 대리점으로 바꿨다 하자마자 말했죠. 한 가정에 4인 가구고 한 사람에 한 개씩만 넣어도 4건이에요. 근데 여기 상가랑 시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다 날 찾았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엄청 기뻤다니까. 1년의 결실이 요 회사를 바뀌자마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는 왜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또 보험을 많이 접해 보신 분들도 조금 아신다는 거예요. 정보를 그분들이 막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이제는 진짜 정보화 시대니까 그런 걸 느꼈고, 그러니까 내라는 사람 자체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좋긴 했는데 얘 소속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상품도 좀 별로일 거야.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깊이 하시고 그냥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가니까 이게 되니까 너 들어와 봐라. 이렇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으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 추세가 지속이 되면 2030년에는 가동 제적이 1만 3천 명으로 주고 1만 8천 명에서 3천 명, 5천 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5천 명이 이제 너무 고령이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도. 그리고 평균 연령은 60세, 9세가 더 올라요. 51세도 약간 많을 수도 있는데 60세에 달할 수도 있대요. 근데 사실은 이때 되면은 우리가 더 초고령 사회로 가겠죠. 이미 초고령 사회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미 출산율과 그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요 출산율이 훨씬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벌써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구가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전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구가 늘어나야 신계약이 늘어날 텐데 인구는 줄어들고 계속 나이 드신 분들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업계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보험이 막 돈은 되겠죠. 지금 당장은 돈이 되는데 앞으로의 큰 미래로 봤을 때 엄청 크게 뭔가 막 미래가 밝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만. 그럼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출산율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보험업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 다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이 좀 높아지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그죠? 고령화로 인해 보험설계사 조직도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무조건 연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생명 전속 설계사 조직의 체질 변화와 전체 인구 구조 변화나 업계 평균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조로 현상이 속도와 질 양쪽에서 모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다 있지만 그 속도와 질과 양쪽에서 너무 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삼성생명은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업계 1위가 되었던 거예요. 업계 1위가 되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리크루팅도 잘 되고 가족 계약도 많이 받아오고, 아주 오래전에 직장인 단체에서 집집마다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파는 걸 주도했고, 그렇게 잘 주도해왔고,
그 성장의 배경의 바탕에 또 삼성이라는 좋은 상품, 여성시대라는 좋은 상품이 나와서 이미지도 올라가고 하니까 너도 나도 집집마다 다 가입했고 하면서 그 이미지가 엄청 올라갔는데, 지금은 갈수록 그때의 그 정성기, 화려했던 정성기의 시절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되돌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인구가 진짜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보험업계들이 진짜 잘 됐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보험업계가 잘 돼서 유능해지면 국민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면 좋겠죠.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자동차 해외 수출해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쵸? 삼성의 반도체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많이 팔잖아요. 그렇듯이 반도체를 많이 팔고 하니까 보험도 일단은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자계 회사가 국내에 들어왔듯이 우리나라의 유능한 보험 회사들이 베트남, 중국, 개발도상국, 인도 이런데 진출해서 선점해서 엄청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시장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에서 보험 상품을 팔아서 보험회사가 이득을 좀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해서 국내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국내에 조금 상품을 더 좋게 이득을 가지고 국내 상품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네. 반대로 되는 회사도 있잖아요. 뭐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국내 뭐 자동차는 외국에 파는 것보다 좀 더 안 좋게 팔고 더 안 좋게 주고 외국에는 엄청 좋게 해서 한다 막 이런 말 많잖아요. 그 보험은 좀 반대로 되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고객한테 좀 불리해도 회사가 유리한 거 팔아서 국내에 우리 자국민들한테는 좀 좋은 혜택을 주면 엄청 좋지 않을까. 그게 삼성생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보험회사들이, 특히 삼성은 1등이니까 이것보다 남들보다 더 앞서서 이걸 선점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삼성이 그래서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 과거의 그 여성시대처럼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생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 바람대로 꼭 여러분 삼성생명도 잘 되고 우리 국민들도 보험 혜택을 참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안녕. 보험을 해석하다. 보혜 TV. 안녕하세요. 보혜 TV입니다. 허허허. 혹시 주위에 보험이 시작한다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많이들 보셨나요? 혹시나 그 중에서 보험일 한다고 하고 1년 이상이나 2년 이상 꾸준히 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던가요? 허허허. 다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꽤 있으시죠? 보험 설계사 하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일을 시작하는데요. 막상 해보면 현실과 다름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설계사 하면은 돈 벌 수 있을까요? 허허허. 일단 돈은 둘째치고 보험 설계사의 역사적 배경과 어떻게 돈 좀 번다던가 아니면 설계사 사기꾼이라던가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소보험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게서 해방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 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민민국이었죠.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은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는 그 정도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보다 오히려 소가 더 가치가 큰 것이었죠. 그러다가 조금씩 나라가 발전하고 있을 때 이제는 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니게 된 것이죠.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보험이 아니고 사람한테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아직도 가정에는 보험을 넣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회사가 돈이 있었죠.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단체 보험을 열심히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었죠. 너희 회사가 이번에 가입하면 회사에 뭔가 혜택을 줄게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에 이분이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더니 엄청난 것을 배워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죠. 이분이 지금 삼성의 창업주시죠. 일본에 가니까 아주머니들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들을 상대로 보험을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러고는 여자 아주머니 설계사들을 대거 뽑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닌 개인들을 상대로 보험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 작전은 일단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나라가 계속 발전하여 개인들도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더욱더 머리를 쓰게 됩니다. 신랑의 직장이 좋으면 아니면 신랑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여성보험 설계사분들이 더 많은 보험을 팔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유독용 별명이 도롱뇽인 엄마가 보호망이라고 나오죠. 그의 아빠는 바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 학교 선생님들한테 엄청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회사가 더욱더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보험 설계사를 교육하는 문제죠. 보험은 상법, 의료법 등 많은 것들과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사실 설계사가 다 숙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배움의 고통이 따릅니다. 다른 예로 미국은 보험 설계사가 사기꾼 이미지보다는 저런 것을 잘 알고 하니까 선망의 직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상과 관련된 것이니 이런 내용의 교육은 빼버리고 보상 공부하는 설계사 넌 꺼져! 오로지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교육만 합니다. 이런 교육은 누구나 오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다음 회사는 좋은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판매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설계사들을 양성하여 일단 팔아오게 만듭니다.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상이 해박한 설계사는 너무 싫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니까요. 그러니 보상을 잘 모르고 판매만 잘해오는 설계사가 회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설계사겠죠. 고객님 입장에서는 반대의 설계사가 좋을 것이고요. 단 판매도 잘하면서 보상도 잘해준다면 더욱더 고객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돈을 잘 버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없으니까요. 보험회사는 가입을 많이 시키고 돈을 안 줄수록 기업이 운영이 되니까요.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할 때는 다 된다는 것처럼 하더니 가입하고 나서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니 설계사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설계사의 사정이고 그럴수록 회사는 배가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끼게 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상품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가입을 하게 된다는 노하우를 얻은 것이죠. 저도 원래 제일 처음에는 삼성생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 주는 법과 꽃꽂이 수업을 했었죠. 그것을 만들어서 가입할 만한 사람에게 꽃을 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친해지고 마음을 얻으면 상품을 보지 않고 나를 보고 가입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노하우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더 많은 보험을 팔기 위해서 지인들과 신랑의 직장 동료만으로 이제 한계가 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사를 많이 뽑으면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영업을 잘할 사람이다 아니다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들어오면 영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가족입니다. 가족 보험부터 건드려 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여 기존의 설계사가 만약에 한 명을 데리고 오면은 한 명의 가족이 못해도 4명이라고 치면 4건의 계약이 발생하고 일가, 친척, 친한 친구 등을 합치면 한 사람당 10건은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명을 데리고 오면 30건의 계약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놓고는 1년 이내, 6개월 이내 그만둡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만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보험 일을 시작할 때 같은 기수가 22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6개월 안에 20명이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시험은 할수록 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보험회사 와서 잠시라도 일을 하게 만들수록 회사는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그렇게 하여 주위에 한 명 정도는 보험 설계사 시작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왜 사람들이 훅 하고 설계사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과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설계사가 계속 같이 일하자고 설득을 하겠죠. 회사는 누구를 데리고 오면 많은 혜택을 주니까요. 그리고 너 돈을 엄청 벌어서 부자 될 거야 하면서 또 설득을 할 것이고요. 많은 감원 이슬로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러고는 너 회사에 오면은 돈도 준다고 합니다. 일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주는 건 공짜가 없습니다. 돈을 주면서 여기다가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 서류의 내용에는
표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죠. 6개월이나 12개월 동안 얼마 이상의 실적을 하지 못하면 이 돈은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러니 주위에서 무리하게 지인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없이 출근을 하게 되면 회사에 누군가가 부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압박을 하죠.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주위에 사람 없어? 없으면 가족 거라도 빨리 넣어. 가족 것도 더 이상 들어갈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넣기도 힘들고요. 아니 그러면 빨리 누군가에게 뭐라도 팔아야지. 회사에 놀러와? 당장 폰을 봐봐. 누구에게 팔 건지. 아 진짜 미치겠네요 저도. 이러면서 점점 보험회사가 싫어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가족 거를 넣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런 보험업계에 한 차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보험 보상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똑똑해져 갔습니다. 상품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더 좋은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험 대리점도 생겨난 것이지요. 보통 보험 대리점은 한 개의 회사의 특정 상품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의 상품을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보험 대리점도 설계사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니까 기존의 한 개의 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며 압박하고 교육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치면서 설계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해오면서 돈을 미리 땡겨준다는 안 좋은 관행도 생겨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보험 대리점은 대리점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업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의 보험 설계사의 역사적 배경과 숨은 내용들을 알고 이 일에 다가간다면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설계사의 안 좋은 이미지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보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신뢰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보혜TV는 이런 보험 설계사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요약 댓글 좋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니? 보험을 해석하다. 보혜TV. 안녕하세요. 보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특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님들께서 항상 가입하기 전에 가입 설계서를 보내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궁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보험을 잘 모르시니까 보내준 가입 설계서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은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입 설계서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산수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입 설계서도 보고도 하나도 모르는데 설명을 들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보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산수를 잘하면 수학을 할 때 그나마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가입 설계서를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어야지 설계사분이 하는 말을 조금은 알아듣고 넘어가는 것이죠. 일단 우리나라에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종류의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는 각자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보자면 생명보험회사는 말 그대로 사람의 생존 및 사망에 중점을 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 건물화재 보험, 주택화재 보험 이런 것을 가입할 때는 생명보험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험회사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제3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이 다 판매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고요. 여기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사람의 생존 및 사망에 중점을 두고 판매하는데 제3보험이 웬 말이냐? 그게 아니죠.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존 및 사망을 보장하는 것은 생명보험사의 고유의 영역이 맞죠.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신보험이 생명보험사의 고유의 영역인 것입니다. 즉 손해보험사는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싶어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사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빼고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 일어나는 질병, 상해, 간병들을 제3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에 제3보험을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종신보험 하나 팔면 월납 보험료를 적어도 10만원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3보험에 집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는 제3보험이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제3보험이 손해보험사에게는 절실한 기회의 시장이었죠. 생명보험사 상품들보다 더욱더 좋은 보장으로 시장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몸에 대해서 넓은 보장을 해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입 설계서 보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둘 다 주계약이 있습니다. 이 주계약이라는 것은 무조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해드리면 주계약은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본체, 마우스, 키보드는 특약인 것이죠. 생명보험사의 모니터는 그냥 모니터가 아니라 TV 모니터입니다. 주계약 속에 단순히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장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계약 사망만 들어가 있는 생명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이건 상품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TV도 되고 모니터도 되는 TV 모니터죠. 대표적인 것이 흔히들 안 좋다고 말하는 CI보험과 GI보험이죠. 이것은 언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사는 그냥 일반 모니터입니다. 주계약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보장만 들어가는 것이죠. 보통은 질병 사망은 비싸니까 상해 사망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생명보험사의 주계약을 보실 때는 가입 설계서에 주계약의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내용이 많으니까요. TV 모니터는 TV도 연결해야 하고 컴퓨터 본체에도 연결해야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모니터 설치가 끝났으면 본체 봐야겠죠? 우리가 컴퓨터 살 때 본체 아주 꼼꼼히 따져봅니다. 왜 그럴까요? 본체 안에 그래픽카드, CPU, 메모리카드 등등 많은 부속이 들어가니까요. 보험은 주보험도 중요하지만 특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험의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보험의 보상 범위를 넓게 하거나 좁게 하거나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의 본체는 특이하게 그래픽카드, CPU, 메모리카드 등 이런 것들을 따로 사서 본체에 조립할 수가 없습니다.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그래픽카드 뭐다, CPU 뭐다, 메모리카드 뭐다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패키지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치료비 집중 보장 특약, 헬스케어 집중 특약 등 이런 패키지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들이 그렇게 좋은 부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장을 보려면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손해보험사는 패키지는 거의 없습니다. 각각의 부품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조립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뇌에 관련된 특약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뇌를 그래픽카드에 비교를 해보는 거죠. 생명보험사의 그래픽카드는 성능으로 치면은 상, 중, 하 중에서 중이나 하로 묶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에는 상, 중, 하 세 가지를 다 판매하는 거죠. 그 중에서 고객님이 제일 성능이 좋은 상짜리를 조립하는 곳에 넣고 싶으니까 상짜리를 본체에 꼽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입 설계서를 보면 생명보험사 것을 받으면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패키지는 없고 각각의 부품을 다 나누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생명보험사보다 더 많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사는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 안의 내용을 보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다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지는 않지만 너무 많아서 보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일단 이렇게 가입 설계서의 기본 틀을 이해하시고 보시면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나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싶은 부분은 설계사분께 약간의 그 내용과 질병이 보장하는 질병 코드 범위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약간을 잘 보여주면서 덤으로 설계사분이 의료 과정과 치료 방법, 발병 확률까지 설명을 해준다면 당신은 참 좋은 설계사분을 만난 것입니다. 가입 설계서분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총 납입 금액으로 따지면 자동차만큼 큰 지출이니 꼼꼼하게 보세요. 그래도 정 모르시겠다 하면은 저 보혜TV에게 물어보시면 최대한 쉽게 비유를 하여서 잘 인지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요약 댓글 좋고요 부탁드립니다. 보장성은 손해보험, 사망은 생명보험. 보장성은 손해보험, 사망은 생명보험. 보장성은 손해보험, 사망은 생명보험. 보장성은 손해보험, 사망은 생명보험.